가을, 그리고 싹 트오는 사랑. 앤과 길버트가 대학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 주는 앤이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부르는 일들을 하느라 쏜살같이 지나갔다. 앤은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다니거나 작별 인사를 하러 온 손님을 맞이하곤 해야 했다. 그런 만남은 상대방이 앤의 희망을 마음속 깊숙이 공감해 주는지 혹은 대학에 간다니 자만심에 차 있겠군 이라고 생각하며 앤의 코를 납작하게 하는 걸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즐겁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했다. 에이버니 마을 개선회는 어느 날 저녁 조시파이의 집에서 앤과 길버트에게 송별회를 열어주었다. 그 장소를 택한 것은 파이 가족의 집이 넓다랗고 편하기 때문이었기도 했고, 한편으론 집을 송별회 장소로 내어주겠다는 파이 가족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이 가문 사람들이 토라져 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짧지만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다. 파이 집안 자매들이 여느 때와 달리 모임 분위기를 망치는 언행을 하지 않고 우아한 태도를 유지해준 덕분이었다. 조시도 아주 상냥했다. 어찌나 상냥했던지 앤에게 기꺼이 이렇게 말해주기까지 했다. 앤, 새 드레스 잘 어울린다. 그걸 입으니까 거의 예뻐 보일 정도야. 아, 그렇게 말해주다니 고마워. 앤이 흥미롭다는 듯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앤은 유머 감각이 날로 성장하고 있었고 14살 때라면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을 말을 이제는 재미있다는 듯 받아들일 줄 알게 되었다. 조시는 앤이 장난기 가득한 눈동자 뒤에 비웃음을 숨기고 있으리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아래층에 내려가서 저티파이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걸로 조시는 만족했다. 앤 셜리는 대학에 가서 분명 지금보다 더 콧대가 높아질 거야. 두고 봐. 오래된 친구들이 모두 그 자리에 모여 있어서 방 안 가득 웃음소리와 활기와 젊은이다운 태평함이 가득했다. 얼굴이 장밋빛이고 볼에 보조개가 있는 다이애나 베리 옆에는 충실한 프레드가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다. 제인 앤드류스는 깔끔하고 실용적인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루비 길리스는 크림색 비단 블라우스를 입고 금발머리에 빨간 꽃을 꽂은 모습이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길버트 블라이스와 찰리 슬로는 닿을 듯 말 듯한 앤에게 최대한 가까이 있으려고 둘 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캐리 슬로는 창백하고 울적해 보였는데 들리는 말에 따르면 아버지가 올리버 킴버를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무디 스퍼전 맥퍼슨의 둥그런 얼굴과 튀어나온 귀는 여느 때보다 둥글고 툭 튀어나와 있었다. 저녁 내내 구석에 앉아있던 빌리 앤드루스는 누가 말을 걸기만 하면 빙그레 웃었고 널때대하고 주근깨가 난 얼굴에 행복한 미소를 띄우며 앤 셜리를 쳐다보았다. 앤은 송별회가 열릴 거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자신과 길버트가 이 협회의 설립자로서 감사의 말을 듣고 기념 선물까지 받게 될 줄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앤을 위해 준비된 선물은 셰익스피어 희곡집이었고 길버트를 위한 선물은 만년필이었다. 무디 스퍼전이 아주 엄숙하고 목사님 같은 목소리로 감사의 말을 낭독했다. 거기 적혀있던 감동적인 말들 때문에 앤은 깜짝 놀라고 기분이 좋아져서 반짝이는 잿빛 눈동자가 보이지 않을 지경까지 눈물을 글썽였다. 지금까지 에이버니 마을 개선회를 위해 충실하게 일해왔던 앤은 자신의 지금까지의 노력을 협회 회원들이 이렇게 진심을 담아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따뜻해졌다. 회원들은
모두 착하고 다정했다. 심지어 파이 자매들조차 장점이 있었다. 이 순간 애는 온 세상 전부를 사랑할 수 있었다. 애는 그날 저녁을 행복하게 즐겼다. 하지만 송별회가 끝날 때쯤에 그 기쁨을 망치는 일이 벌어졌다. 달빛이 내려앉은 베란다에서 함께 저녁을 먹다가 길버트가 다시 앤에게 감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었다. 앤은 길버트에게 벌을 주려는 심산으로 찰리 슬론에게 다정하게 이야기를 건네며 찰리와 함께 집까지 갔다. 하지만 앤은 결국 이런 복수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길버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루비 길리스와 함께 길을 나섰고 고요하고 산뜻한 가을밤 공기를 맞으며 그 둘이 즐겁게 웃고 떠들며 걸어가는 소리가 앤에게까지 들려왔다. 길버트와 루비는 분명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앤이 찰리 슬론과 함께 걷느라 지겨워서 못 견딜 지경이 되는 도간에 말이다. 찰리 슬론은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말이라곤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앤은 가끔 건성으로 응이나 아니라고 대답하며 루비가 그날 밤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는지, 그리고 달빛을 받은 찰리의 눈이 낮보다 더 툭 튀어나와 보이는지 생각했다. 아까 앤이 느꼈던 것과 달리 세상이 그다지 좋은 곳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내가 피곤해서 그렇게 느껴졌던 걸 거야. 자기 방에 드디어 혼자 있게 되자 앤은 안도하며 그렇게 말했다. 정말로 앤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다음 날 저녁 길버트가 유령의 숲을 지나 오래된 통나무 다리를 여느 때처럼 힘차고 빠른 발걸음으로 건너는 모습을 보자 앤은 마음속 어딘가에 비밀스레 숨겨져 있는 샘에서 작은 기쁨의 물줄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니까 길버트는 대학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 저녁을 루비 길리스와 보낼 심산이 아니었던 것이었다. 앤, 너 피곤해 보인다. 피곤하기도 해. 하지만 그보다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래. 피곤한 건 온종일 짐을 싸고 바느질해서 그런 거야. 마음이 안 좋은 이유는 아주머니 6분이 작별 인사를 해주러 오셨는데 그분들이 해준 말이라곤 삶에서 온갖 아름다운 색깔을 다 빼버리고 우중충한 11월 아침 같은 회색만 남겨놓는 말뿐이었거든. 고약한 사람들 같으니. 길버트가 품격 있게 비난했다. 어머, 아니야. 나쁜 분들은 아니야. 앤이 진지하게 말했다. 그 점이 바로 문제야. 그분들이 만약에 고약한 사람들이라면 난 그런 이야기 신경도 안 쓸 거야. 하지만 모두 착하고 친절하고 나한테 어머니처럼 잘해주시는 분들이거든. 그분들도 나를 좋아하고 나도 그분들을 좋아해. 바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말이 못 견디게 느껴지는 거야. 그분들은 내가 레드먼드에 가서 문학사 학위를 따는 게 정신 나간 짓이라고 생각하신대.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로 그런가 하고 계속 고민하게 돼. 피터 슬론 부인은 한숨을 쉬면서 졸업하기 전까지 내 체력이 버텨주기만을 바란다고 하셨어. 그 말을 들으니 3학년을 마치고 신경쇠약에 걸려버린 절망적인 내 모습이 상상되더라고. 에번 라이트 부인은 4년이나 레드먼드에 학비를 내려면 돈이 끔찍할 정도로 많이 들 거라고 하셨어. 그러고 보니 마릴라 아주머니와 나의 돈을 그런 쓸데없는 일에 쏟아붓는 게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제스퍼 벨 부인은
대학에 가서 타락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시면서 나는 타락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하셨어. 그런 말을 듣고 나니까 4년 후에 레드먼드를 졸업하고 나면 내가 미움을 한 몸에 받는 잘난 척쟁이가 되어서 자기가 뭐든 다 안다고 생각하고 에이버니 사람들을 다 깔볼 것 같은 거야. 그리고 엘리샤 라이트 분이 자기가 본 레드먼드 여학생들은, 그중에 특히 킹즈포트 출신들은 겉멋이 잔뜩 든 거드름쟁이라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그런 사람들이랑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하셨어.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보잘것없는 시골뜨기 같은 데가 촌티나는 장화를 신고서 레드몬드 대학의 고풍스러운 복도를 쭈뼛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이 그려지는 거 있지. 애는 한숨이 뒤섞인 듯한 웃음을 터뜨리며 이야기를 끝마쳤다. 감수성이 풍부한 앤에게 그런 비판적인 이야기는 커다란 짐이 되었던 것이다. 비록 앤이 그런 의견을 신뢰하지는 않았어도 말이다. 이 순간만큼은 삶이 무비건조하게 느껴졌고 앤의 야망도 후 하고 불어서 끈 촛불처럼 사라져 있었다. 그런 말에 신경 쓰지 마. 길버트가 주장했다. 그분들이 좋은 사람들이긴 해도 그분들이 가진 인생에 대한 시각이 얼마나 좁은지 너도 잘 알잖아. 본인들이 해본 적 없는 행동이라면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이잖아. 너는 에이버니에서 대학에 가는 첫 번째 여학생이야. 너도 알다시피 선구자들은 언제나 미친 사람 취급받잖아.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감정을 느끼는 건 아는 것과 너무 달라. 내가 갖고 있는 상식은 길버트 내가 말한 모든 걸 똑같이 말해줘. 하지만 상식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할 때도 있어. 그럴 때는 비상식적인 생각이 내 마음을 점령해버려. 사실 엘리샤 부인이 떠난 다음에 마음이 너무 심란해져서 짐을 마저 꾸리기도 힘들었지 뭐야. 그냥 피곤한 거야, 앤. 자,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나랑 같이 산책하러 가자. 저 습지 너머로 오래오래 산책하는 거야. 앤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거기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다고?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모르는 거야? 있을 것 같다고 밖에 못하겠어. 봄에 저기서 뭘 봐뒀거든. 가자. 우리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갔다고 상상하면서 바람이 가는 길대로 따라가 보는 거야. 두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길을 나섰다. 지난 저녁의 불쾌한 일을 기억하고 있던 앤은 길버트에게 아주 싹싹하게 굴었다. 그리고 조금 현명해진 길버트는 학교 친구로서의 선을 넘지 않도록 조심했다. 린드 부인과 마릴라는 앤과 길버트의 모습을 부엌 창문 너머로 지켜보았다. 언젠가 저 애들도 결혼을 하겠군요. 린드 부인이 흐뭇하다는 말투로 말했다. 그 말을 들은 마릴라는 약간 당황스럽다는 듯한 표정이 되었다. 마음속으로 마릴라도 둘이 결혼하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무엇이든 소문내기 좋아하는 린드 부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건 썩 달가워할 수가 없었다. 아직 어린애들인걸요. 마릴라가 짤막하게 대꾸했다. 린드 부인은 사람 좋게 웃었다. 앤이 18살이에요. 난 그 나이에 결혼했어요. 우리 같은 나이 든 사람들은 애들이 영영 잘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기 마련이지요. 애는 젊은 아가씨고 길버트도 어엿한 남자예요. 길버트는 앤을 열렬히 숭배하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길버트는 좋은 사람이고 앤도 마찬가지예요. 난 앤이 레드먼드 대학에서 이상한 연애 생각을 머릿속에 집어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난 이전부터 남녀공학을 찬성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남녀공학에서 학생들이 연애질 말고 뭘 더 하겠어요. 남녀공학에서 학생들이 연애질 말고 뭘 더 하겠어요. 린드 부인이 진지한 어조로 결론 지었다. 공부도 조금 하겠지요. 마릴라는 미소를 띄우며 말했다. 정말 조금 하겠죠. 린드 부인이 콧방귀를 뀌었다. 물론 그래도 애는 공부를 할 거예요. 애는 한 번도 연애 따위에 관심을 쏟은 적이 없으니까요. 그치만 애는 아직 길버트가 얼마나 좋은 남자인지 못 알아보고 있어요. 아휴, 아가씨들 마음이란. 찰리 슬론도 앤한테 열광하고 있어요. 하지만 앤한테 슬론 집안 사람이랑 결혼하라고 조언하고 싶진 않아요. 슬론 집안 사람들은 착하고 정직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죠. 물론이에요. 그치만 그래봤자 슬론 집안 사람들은 슬론 집안 사람이죠. 마릴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에이버니 사람이 아니라면 슬론 집안 사람은 슬론 집안 사람이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감이 잡히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마릴라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어느 마을에나 그런 집안이 있기 마련이다. 착하고 정직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지만 언제까지나 슬론 집안 사람들임이 틀림없다. 길버트와 앤은 자신들의 미래가 레이첼 린드 부인에 의해 정해지고 있는지도 까맣게 모른 채 행복하게 유령의 숲의 그림자 속을 한가로이 걷고 있었다. 숲 너머에서는 추수가 끝난 언덕이 희미한 푸른빛과 장밋빛을 띤 하늘 밑에서 저녁 햇살을 듬뿍 받고 있었다. 앤과 길버트 곁 전나무들 틈에서는 산들바람이 노래를 부르며 가을 정취를 물씬 풍겼다. 이 숲은 진짜로 마법에 걸려있는 것 같아. 옛 추억이라는 마법의 말이야. 앤이 몸을 굽혀 서리 때문에 온통 새하얘진 고사리를 한 줌 뜯으며 말했다. 어린 다이애나와 내가 아직도 여기서 노는 것 같아. 달밤에 요정의 샘 근처에 앉아서 우리가 상상해낸 유령들과 몰래 만나면서 말이야. 있잖아, 땅거미가 내린 후에 이 오솔길을 지나갈 때면 어릴 때 느꼈던 오싹함이 아직도 느껴지는 거 있지? 우리가 상상했던 유령 중에 제일 무서웠던 건 살해당한 아이 유령이었어. 몰래 뒤에서 다가와서 차가운 손가락으로 우리 손을 붙잡는 유령이야. 사실은 요즘도 해가 떨어진 후에 여기에 오면 등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려온다고 상상하게 되는 거 있지? 내가 상상해낸 무서운 것 중에 하얀 여인이나 목 없는 남자나 해골 같은 건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 하지만 그 아기 유령은 상상했던 게 좀 후회돼. 그런 상상을 하고 나서 나랑 다이애나가 숲에 못 가겠다고 하는 바람에 마릴라 아줌마랑 다이애나의 어머니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몰라. 앤이 지난날의 추억에 잠겨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늪 위쪽을 둘러싼 숲은 고운 거미줄로 장식된 보랏빛 장관이었다. 울퉁불퉁 옹이진 가문비 나무들의 어두컴컴한 그늘을 지나 단풍나무에 둘러싸여 따뜻한 햇살을 듬뿍 받은 골짜기를 지나자 두 사람은 길버트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라고 불렀던 무언가를 찾을 수 있었다. 아, 여기 있다. 길버트가 만족스러운 듯 말했다. 사과나무네? 이렇게 깊은 숲에 있다니. 앤이 기뻐하며 소리쳤다. 맞아.
사과도 달린 진짜 사과나무야. 이렇게 소나무랑 너도밤나무가 가득한 숲속에 사과 과수원에서 2km 가까이 떨어진 곳에 말이야. 지난 봄에 여기 왔다가 발견했어. 사과꽃이 잔뜩 피어서 온통 새하였어. 그래서 가을에 다시 와서 사과가 열렸나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지. 이것 봐. 사과가 주렁주렁 달렸어. 맛있어 보인다. 울긋불긋한 젓갈색이야. 야생사과는 보통 시펄에서 맛없어 보이던데 말이야. 몇 해 전에 사과 씨앗이 어쩌다가 여기 떨어졌던 거야. 앤이 꿈꾸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온통 낯선 이들만 가득한 곳에서 이렇게 잘 자라난 거야. 어쩜 이렇게 용감하고 당당할 수가. 여기 푹신한 이끼로 덮인 쓰러진 나무가 있어, 앤. 여기 앉아. 그리고 수포의 왕자라고 하는 거야. 나는 나무에 올라가서 사과를 따올게. 사과가 다 높은 데에 달려있어. 햇빛을 받느라 저렇게 높이 자랐나 봐. 사과는 예상대로 맛있었다. 누르스름한 사과 껍질 밑에는 새하얀 과육이 숨겨져 있었고 그 과육에는 희미한 붉은색 줄무늬가 정맥처럼 언뜻언뜻 보였다. 정말 맛있는 사과였는데 과수원에서 자란 사과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야생적인 풍미가 곁들여 있어 더욱더 환상적이었다. 아담이랑 하와가 먹었던 선악과도 이렇게 신기한 맛은 아니었겠어. 앤이 말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봐, 3분 전쯤엔 땅거미가 내렸는데 이젠 달빛이 비치고 있어.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순간을 놓쳐버려서 아쉬워. 하지만 그런 순간은 꼭 놓쳐버리기 마련이야. 늪을 돌아 연인의 오솔길을 지나서 가자. 아까처럼 아직도 기분이 안 좋니, 앤? 전혀. 아까 그 사과는 꼭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고파할 때 하늘에서 내려온 맛있는 만나 같았어. 내가 레드몬드 대학을 아주 좋아하게 되고 거기서 멋진 4년을 보내게 될 것만 같아. 그 4년 후에는 뭘 할 거야? 길 끝에 도착하고 나면 또 다른 모퉁이가 있을 거야. 앤이 밝게 대답했다. 그 모퉁이 너머엔 뭐가 있을지 전혀 모르겠어. 아직 알고 싶지도 않아. 아직 모르는 게 더 좋거든. 그날 밤 연인의 오솔길은 은은한 달빛을 받아 신비롭게 빛나는 그윽하고 아름다운 곳이었다. 앤과 길버트는 즐겁고도 다정한 침묵 속에서 여유롭게 걸어갔다. 둘 중 누구도 굳이 말을 꺼내려고 하지 않았다. 길버트가 항상 오늘 저녁 같으면 복잡한 생각도 할 필요 없고 얼마나 좋을까. 앤은 생각했다. 길버트는 곁에서 걷고 있는 앤을 바라보고 있었다. 밝은색 옷을 입은 늘씬한 앤의 모습이 마치 흰 붓꽃 같았다. 앤이 나를 생각하게 할 수는 없는 걸까? 확신할 수 없었던 길버트는 마음 한편에서 슬픔을 느꼈다.